제가 전부터 이분 이야기는 여러 영상에서 정말 자주 했었죠. 레이가 쿠보. 꼼데가루송이라는 대제국을 만들고 정말 유능한 디자이너 후배들을 선배로서 양성해내면서 패션 생태계에 활기를 더하고 도버스트림 마켓이라는 기존의 부티크들에서 볼 수 없던 틀을 깨는 방식으로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시죠. 제가 이 채널과 다른 프로젝트들을 여태 기획해오는 데 있어서 이분이 정말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일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살고 계신 분이시고 요즘 제가 제일 현타오는 부분이자 일을 열심히 하는 원인인 키워드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인데 일과 사랑 둘 다 제대로 쟁취를 한 케이스라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제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바로 알아보시죠. 일단 레이가 쿠보의 삶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일본 도쿄에서 194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독립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패션이 아닌 미술 미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한 뒤에 아사히 가세이의 광고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로 전향을 합니다.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자신이 스타일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옷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런 옷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패션을 독학한 뒤 1969년 브랜드 꼼데가르송을 설립을 합니다. 꼼데가르송이란 이름의 의미는 프랑스 노래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이름이고 의미는 소년들처럼이라는 의미고요. 그냥 뭐 떠올리려고 뭐 심연을 기울여서 지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감이 좋아서 사용을 했대요. 이게 꼼데가르송 하면 대중적으로 플레이 라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플레이 라인은 꼼데가르송의 수많은 라인들 중에서 되게 후발주자로 2000년대에 탄생한 라인이고요. 플레이 라인은 대중적으로 그냥 가장 히트친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 꼼데가르송의 정수는 해체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레이가 쿠보가 애초에 패션을 배운 방식이 패션스쿨에서 정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패션스쿨의 정석적인 방식이 흔히 패턴을 배우고 봉제를 하는 순서의 방식이라면 레이가 쿠보는 반대로 완성품을 해체해서 재조립하는 식으로 패션을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꼼데가르송 하면 해체주의 디테일을 되게 쉽게 볼 수가 있고 제일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가 쿠보의 첫 쇼는 75년인데 근데 이건 도쿄에서 한 첫 쇼라 81년도 파리에서 했던 쇼가 국제적인 첫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쇼에서 레이가 쿠보가 보여준 게 기존의 파리 패션쇼에서 추구하던 미의 기준과 모든 것이 정반대되는 컬렉션을 선보였었거든요. 기존의 다채로운 색채나 우아한 실루엣을 고수를 해왔다면 그냥 정반대되는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기존 여성복과는 다르게 헐렁이고 비대칭적이면서 파괴적인 형태를 가져오고 찢어진 듯 보이는 천, 헝클어진 마감 등 불완전한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잘 사용하지 않은 블랙 컬러의 위주의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여기서 일단 블랙 컬러를 메인으로 민다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당시 블랙이라는 컬러의 사회적인 인식이 어땠냐면 에도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블랙으로 도배한 컬렉션을 쇼에 그 당시에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충격이었다고 하고요. 당시 언론에서 이 컬렉션을 되게 멋진 단어로 표현을 했었는데 검은 까마귀라고 칭하더라고요. 되게 레이가 쿠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누굴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 역시도 기존 여성복에 대한 틀을 깬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틀을 한 번 더 깬 게 레이가 쿠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레이가 쿠보가 여성복의 틀만 깼냐? 아닙니다. 남성복에서도 그 개념을 깨버립니다. 남성복은 좀 수트나 셔츠 같은 단정하고 기능적인 옷들이 중심이었다면 찢어진 슈트나 비대칭 셔츠, 패치워크 자켓 같은 걸 내려오면서 남성복도 해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꼼데가루송이 라인이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좀 머리가 아픈데 오무 플러스, 트리콧, 블랙, 춘야 와타나베, 플레이, 느와, 셔츠, 기타 등등 셀 수 없이 많은데 이거 되게 또 누구 닮았죠? 요지 야마모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최일본 디자이너 5대장 중 한 분이신데 이분도 라인이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일단 이분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아무튼 여태 여러분들이 샀던 꼼데 옷들이 본인이 산 게 무슨 라인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셨어도 이미 접해봤을 라인이 꽤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꼼데가루송 나이키 콜라보가 단순히 꼼데 나이키 콜라보가 아니라 옴무플러스 라인이나 블랙라인 등등 라인별로 좀 콜라보를 진행했었던 걸로 알거든요. 왜 꼼데 컨버스처럼 하트가 아니라 왜 저렇게 시꺼멓게 절연하지 싶으실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가 쿠보가 기존에 쓰지 않던 블랙 컬러를 차용함과 동시에 당시 패션씬에 큰 충격을 줬었다 보니 꼼데의 상징적인 컬러라고 볼 수도 있고 레이가 쿠보 등장이 단순히 개쩌는 컬렉션을 내놨다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깬과 동시에 요지 야마모토와 함께 이후 일본 패션 디자이너들이 더 큰 판에서 주목을 받게 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샥스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꼼데 샥스 되게 이쁘게 잘 빠졌는데 꼼데 샥스는 은근 많이 안 신으시고 마틴로즈 샥스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애초에 마틴 샥스 자체가 쉐입이 독보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싶긴 했는데 아무튼 꼼데 샥스도 되게 이뻐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평소에 니트웨어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여자 체형이라 최근에 전 트리콧 라인에서 보던 가디건이 있었는데 그건 조수 친구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줘서 정말 잘 입고 있고 여름 끝나고 가을 준비하시는 분들 트리콧 라인이나 블랙 라인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진짜 광대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하면서 정말 많은 후배들을 배출해내고 대표적으로 준야 와타나베랑 아베치 토세가 있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 알렉산더 맥퀸인데 예전 쇼들 하나씩 까보면 되게 가쿠보랑 맥퀸 이 두 사람의 쇼가 제일 재밌고 닮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요. 파괴적이면서 제일 어둡고 추한 것들을 깊은 내면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이라 해야 되나? 이런 문장을 제가 꺼내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나실 디자이너가 한 분 계실 건데 뎀나 바질리아. 맥퀸과 가쿠보 작품들 처음 봤을 때 느꼈었던 아름답다, 그 분위기에 눌려서 눈물이 났던 적이 전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쇼로는 꼼데는 82년, 14년, 24년 이렇게가 되게 재밌었고요. 맥퀸은 거의 그냥 올타임 레전드였는데 굳이 꼽자면 99년도랑 09년도 맥퀸은 진짜 09 맥퀸은 제가 하이패션에 관심 생기게 된 계기였던 쇼라서 정말 제 인생에서 임팩트가 컸던 쇼고 뎀나 팬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이 둘만큼의 임팩트는 뎀나에게서 전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꼼데 가르송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이를 제대로 관리할 적임자를 찾던 와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드리안 초페. 이분은 1953년 남아공에서 태어나셨고 이분도 레이 가와쿠와 같이 패션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동양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백수로 한량같이 살다가 여동생이 브랜드 런칭을 하고 일본의 유통망을 구축을 하려고 조페한테 일을 맡기면서 패션업을 시작하게 된 사람인데 그렇게 도쿄에서 패션 일을 하면서 가끔 길에서 계산직을 하는 사람을 종종 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레이 가와쿠보입니다.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이 사람은 레이 가와쿠보인 걸 진작에 알고는 있었는데 막 아는 척하거나 먼저 말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하고요. 그냥 그러려니 아 저게 그 사람이구나 뭐 그렇구나 하고 자기 사는 게 바빴던 와중에 꼼데 가르송 해외 사업부에서 영어를 못하는 레이 가와쿠보의 일을 도우림물로 아드리안 추페를 번역가 겸 통역가로서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운명적으로 레이 가와쿠보 밑에서 일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건 1987년으로 레이 가와쿠보가 만 4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게 레이 가와쿠보 밑에서 조페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가와쿠보처럼 이 정도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자체가 아우라가 되게 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조페가 쫄았냐? 그건 아니에요. 속해 있던 부서 자체가 해외 사업부이고 이전에 해외에 있는 동생 브랜드 유통망로 뚫어주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대장이라고 쪼는 게 아니라 레이 가와쿠보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둘이서 5년간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그냥 사업 수완이 좋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조페라는 사람이 사업 수완과 안목이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를 전개한다는 게 단순히 옷을 잘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옷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브랜딩이라는 걸 결국 잘해야 되고 이 브랜딩이라는 게 단순히 많이 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브랜드 정서에 공감을 시키냐가 포인트인데 이걸 조페가 정말 잘합니다. 언론에 잘 나타나지 않는 가와쿠보의 철학을 조페 본인이 그녀의 대변인으로서 언론과 브랜드 바이어, 고객들에게 설명하면서 브랜드 글로벌 확장을 주도하고 그 외 꼼데 가르송 해외 매장 개설, 브랜드 협업 등 레이 가와쿠보가 예술, 즉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를 여러 방면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그렇게 꼼데 가르송의 체급을 미친듯이 키우다가 레이 가와쿠보가 파리에 첫 등장했을 때 기존의 브랜드들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블랙과 해체주의라는 미학을 패션씬에 제시를 했던 것처럼 또 한 번 기존의 틀을 깨버리고 싶어 하게 되는데 그때 가와쿠보가 깨고 싶어 했던 건 바로 그 당시 부티크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럭셔리 부티크는 대리석 바닥이나 크리스탈 조명 모든 게 깔끔하게 정제되어 있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주면서 신진 브랜드나 신진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보다는 잘 팔리는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특정 고객을 타겟으로 한 판매 중심의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레이 가와쿠보는 옷을 판매하는 공간을 구색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창조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기존 백화점과 부티크에서 추구하던 고급스러운 완결미 대신 혼란스러움과 창조적 에너지를 어딘가에 담아내고 싶어 했는데 이걸 조페는 이를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해서 하이패션과 스트릿 패션, 아트 등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돼서 태어나게 된 게 2004년 런던 메이페어 도버 스트릿에서 도버 스트릿 마켓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버 스트릿 마켓이란 곳이 기존의 부티크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 너무 다방면에서 달라요. 일단 부티크들의 공간 자체는 시기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계속하면서 디스플레이된 옷만 바꿔 걸어놓는 식으로 단순 진열대 느낌으로 갔다면 도버 스트릿 마켓은 매 시즌마다 디스플레이된 옷의 컨셉에 맞게 공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부티크들의 운영 방식이 기존에 계속 잘 팔리던 고인물 터줏대감 브랜드들 위주로 안정적이고 우아한 느낌만 고집을 했다면 도버 스트릿 마켓에서는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브랜드 셀렉 자체로 되게 실험적이었습니다. 레이 가와쿠보의 꼼데 가르송 전라인과
패션과 디올, 발렌시아가, 구찌, 마르지엘라, 리고엔스 같은 럭셔리 하이엔드, 언더커버 베이프, 사카이 같은 자국 브랜드들과 오프화이트, 슈프림, 팔라스 같은 해외 출신 스트릿 브랜드까지 하이엔드와 스트릿 패션의 경계 없이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전부 포용을 합니다. 푸드바 에어랑 배트멍 입점이 정말 도버 스트릿 마켓의 제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브랜드들 또한 하이 패션과 스트릿 패션 사이 경계를 깨부순 브랜드들이라 정말 상징적인 입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레이가 아쿠보가 아베 치토세나 준야 와타나베 같은 거물급 디자이너들을 발굴해낸 것처럼 조페 또한 숨은 보석을 발굴을 해냅니다. 과거 아디다스와 작년 카니에 이지 협업으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고샤 루브친스키입니다. 고샤가 지금에서야 정말 유명하고 능력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지만 그 날개를 제대로 달아준 인물이 가쿠보 남편인 조페입니다. 일찍이 고샤 브랜드 초창기 컬렉션을 접한 조페가 고샤 브랜드를 도버 스트리트 마켓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꼼데 가르선과의 협업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게 컬렉션 납품할 때 물류 문제랑 세금 문제 때문에 재정적으로 오히려 초창기엔 좀 어려움을 좀 겪어왔다는데 No risk, no return이라고 결국은 이후에 점점 상승 가도를 달리다 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고샤가 체급을 키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 측면에서보다 비즈니스적인 부분 좀 운영적인 부분이 요즘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도버 스트리트 마켓인 것 같아요. 도버 스트리트 마켓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레이 가와쿠보 자체가 누구랑 경쟁을 하려는 성향을 가진 인물은 아니라 가와쿠보의 대입을 하기엔 좀 애매해서 저도 회사를 하고 있는 운영자 관점에서 도버 스트리트 마켓을 좀 보자면 본인의 브랜드도 입점이 되어 있으면서 세계 각지의 여러 브랜드들이 입점이 되어 있고 지점도 이제 런던뿐만 아니라 도쿄, 런던, 뉴욕, LA, 싱가포르, 베이지 등 각지의 매장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어떤 브랜드가 얼마나 잘 팔린다라는 통계적인 데이터도 자연스럽게 모일 거고 도버 스트리트 마켓이 샵이 아니라 브랜드의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잘 팔리는 브랜드와 경쟁을 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이 돼 있고 협업을 하면서 컬렉션을 내놓잖아요. 너가 잘 되면 나도 좋아 스탠스를 취할 수 있고 자국과 다양한 국가의 신진 브랜드들을 들임으로써 문화적인 방향에서도 큰 기여를 하고 영향력이 생기고 이게 진짜 다방면에서 그냥 다 챙기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회사 대표님께 회사 시작하라는 말씀하셔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어떤 회사를 차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가장 떠올랐던 게 도버 스트리트 마켓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미루고 미뤘던 레이가 쿠보 이야기를 해봤네요. 이거 영상 편집하다가 컴퓨터가 2번만이 가서 편집을 2번이나 다시 했는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언제 한번 가쿠보 얘기를 꼭 해야겠다 싶긴 했는데 이쯤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게 전 솔직히 뭐 광고 받자고 쇼호스트 하자고 무게가 없는 단순 인플루언서 하려고 이걸 시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고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도버 스트리트 마켓 같은 비즈니스를 하려면 조프 같은 실행력과 운영 능력도 필요하지만 가쿠버가 가지고 있는 패션에 대한 조예와 미감, 인프라, 영향력이 있었기에 DSM이라는 사업이 가능했다라는 판단이 전 들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와 좀 대중들의 시야를 넓히고 싶은 마음에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전 한국 출신 도버 스트리트 마켓과 한국 세컨핸드 시장을 바꾸는 게 제가 20대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이고 이후엔 미국 갈 겁니다. 아무튼 다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 보여서 다소 아쉽습니다. 쇼 같은 것도 좀 더 보여드리고 제품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만간 다른 일본 디자이너도 이야기하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저점 매수해두시면 재밌는 구경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 보고 싶은 브랜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갑니다.